안녕하세요. 포로스터 거대한 괴물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버벅대가지고 제가 좀 죄송한데 저번에 벤저민 sak스의 아내가 팬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리스가 피터의 아내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로스터가 좀 변명이 아니라 마리아 셀러도 마리아 터너라는 이름하고 계속해서 혼동을 줘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뉴욕 3부작도 하겠지만은 이 말꼬리로 굉장히 이게 포스트 모던의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굉장히 모호하게 한다. 뭐 그 지점이 있었고 벤저민 sak스는 사실은 대단히 예민한 사람이고 굉장히 필연적일 수 있는 사람인데 다른 상황과 우발적인 사태에 굉장히 휘말리는 몹시 휘말리는 어떤 의미로서는 본인이 굉장히 강한 주관이 있고 주체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여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류 사진 작가와 이제 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마리아가 하는 일은 그것이었죠. 그 우연한 사태를 대상을 찍는 일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도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여자의 동성 연인이었던 릴리언 스턴이라는 여자는 더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예술이라는 틀 안에서는 움직였지만 릴리언은 그야말로 매춘과 폭력에 완전히 노출된 진짜 위험한 삶을 산 여자였고 근데 둘은 또 동성 연인이었죠. 어쨌든 이게 굉장히 떡밥으로 굉장히 길게 묘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터와 벤자민 sak스의 안전한 지식인들의 삶 자체 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벤자민 sak스에게 어떻게 보면은 실존적인 위기가 겪게 되고 이 사람이 그 이후로 추락 사고사였죠. 추락 사고사가 아니라 사고사를 당할 뻔한 거죠. 그 일이 살아나 그 일 이후에 이제 방랑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발적으로 한 사람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해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릴리언 스턴의 남편이었다는 것을 마리아의 입에서 알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대기로 어떻게 보면은 벤자민 sak스가 안전한 삶에서 불안전하고 폭력적인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지를 거대한 괴물에서 그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279쪽 두 번째, 동틀 무렵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마리아가 릴리언 스턴과의 지난 일들을 상세히 털어놓을 동안 계속해서 9시나 10시까지 그대로 앉아 있었다. sak스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다시 기운을 차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잠을 자려고 하지 않았다. 마리아 릴리언이 매사추세츠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사람은 이런 일까지는 하면 안 되지만은 아, 그 결국에 마리아의 정보를 가지고 벤자민 sak스가 릴리언 스턴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15분 뒤 sak스는 마리아의 작업실 소파에 길게 드러누워 잠속에 빠져들었다. 그는 이미 한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마리아에게서 그 살해했던 사람과 릴리언 스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자 sak스는 그 악몽 같은 일치가 사실은 해결책이자 기적의 모습을 띈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니까 악몽 같은 우연을 정말 그것 이 사람 눈에는 기적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그 사건의 무시무시한 면을 받아들이는 일이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지속적인 힘으로 들이쉬어야 했다. 조금 전까지는 캄캄했던 것들이 이제는 놀라우리만큼 아름답고 명료해 보였다. 이거는 사실은 벤자민 sak스의 주관적인 내면에서만 그랬다는 거죠. 그는 캘리포니아로 건너가 디마지오의 차에서 찾아낸 돈을 릴리언 스턴에게 넘겨줄 셈이었다. 그 죽였던 사람. 그 돈은 단지 돈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 온 마음을 다 바친다는 징표였다. 응보의 연금술이 그것을 요구했다. 일단 그 일을 마치고 나면 그는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계속 살아갈 구실도 언마간 찾게 될 것이다.
디마지오는 한 생명을 앗았고 총으로 드와이트라는 사람을 죽였죠. 그 히치하이킹 같이 한 사람. 그리고 sak스는 디마지오의 목숨을 앗아갔죠. 야구 배트로. 이제는 그의 차례, 그 자신의 삶을 바쳐야 할 차례였다. 이제는 sak스가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바쳐야 된다는 차례였죠. 그것이 내면의 법칙이었고 그가 자신을 말살할 용기를 끌어내지 않는 한 저주의 윤회는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가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그의 삶은 절대로 다시 그의 것이 될 수 없었다. 그 돈을 릴리언 스턴에게 건네줌으로써 그는 자신을 그녀의 손에 맡길 생각이었다.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칠 생각이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광기 어린 꿈을 모든 것을 그는 고행이 될 것이었다. 그날 아침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실린 디마지오 관련 기사는 그 살해된 관련 기사는 sak스가 뉴욕에 있었던 어떤 신문의 기사보다 더 길고 충실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유형, 즉 광적인 이상주의자, 그리고 세상을 바꾸렸던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디마지오가 sak스가 죽였던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고한 청년을 죽였다는 사실이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로 인해 사태는 더 악화되었다. 그와 sak스는 같은 것을 표방하고 있었다.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있었더라면 그들은 친구도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기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리언 스턴의 집에 갔을 때 마치 그 사람 그 벤자민 sak스가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여기서 디마지오 죽은 디마지오 여기서 살았죠 하니까 릴리언 스턴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심이 있는 거예요. 그가 물었다. 자신의 말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자기의 목소리가 처음에는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의도는 따뜻하고 다정한 기색이 밴 물으려는 소리였지만 그것은 호전적인 어조로 들렸다. 내 집에서 썩 나가주세요, 아저씨. 난 누구하고도 얘기할 생각이 없어요. 꼭 한마디면 됩니다. sak스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말했다. 그리고 마치 평화의 사절로 왔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타협의 제스처로 손을 내민다. 나는 오늘 아침 10시부터 여기서 기다렸죠. 부인에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는 기자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난 그 말 안 믿어요. 아니요, 나는 친구입니다. 나는 마리아 터너, 마리아 셀러, 마리아 터너의 친구입니다. 부인 주소를 알려준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예요. 마리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리아를 알고 있나요? 그리고 그 이름은 주술처럼 풀려들어 그 입을 열게 됐다. 그 문을 열게 됐다. 마리아의 집에서 사진으로 보았던 것 같이 똑같이 예쁜 얼굴, 똑같이 검은 눈, 똑같이 매끈한 못, 똑같이 짧은 머리, 똑같이 소담스러운 입술이었다. 그는 릴리언보다 키가 거의 130, 죄송해요. 30cm 정도 컸는데 어린 딸의 머리를 어깨로 받치고 있는 그녀를 내려다보면서 그녀의 모습이 사진으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벤자민 삭스입니다. 그렇다면 뭘 원하는 거죠? 벤자민 삭스 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녀가 딸아이의 침실 문을 듣는 소리가 들리고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벤자민 삭스가 어, 마리아와 마리아가 알려준 그 릴리언 스턴 집에 찾아가서 거의 준 동거를 하게 돼요. 조금 많이 건너뛰어서요. 336쪽. 그리고 릴리안이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가 기만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릴리언과 벤자민의 관계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언제쯤 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 남자가 내 남편을 죽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느냐. 그리고 벤자민 sak스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모순적인 측면이 뭐냐면은 또 여기서 릴리언의 딸을 굉장히 또 굉장히 잘 돌봐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마음을 열어요. 그 꼬맹이와 벤자민이. 일종의 루틴이 형성이 되니까 뭐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이러면서 또 믿기도 하고 아저씨 아저씨 하고 따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밝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돈을 남겨두고 떠나는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릴리언이 벤자민의 입장과 벤자민의 그런 종교적인
느낌까지 보여주는 고행과 속세적인 속죄의 그런 행위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릴리언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벤자민 sak스가 가지고 있는 깊은 고독과 그것의 자신의 죄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의식을 디폴트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진짜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이 죄는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한테는 씻어야 될 계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며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의식에 시달리는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숭고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계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릴리언을 조금 이렇게 사랑하고 릴리언에게 조금 이제 육체적인 사랑까지 원한다라는 자기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도와주고 릴리언을 도와주고 릴리언이 내 딸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속죄 의식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벤자민 sak스의 생각인데 그 생각이 또 생각대로 되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릴리언은 분명히 아름답고 거기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저 여자랑 사랑을 나누고 싶고 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그게 말이 되냐고. 지금 왼수잖아.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원수잖아. 그리고 남편을 죽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폭로가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묘하게 이 상황 자체를 묘사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 사람이 떠나가고 사실은 뭐 자유의 유령으로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맨 처음 말했듯이 아, 이 사람은 실수로 폭사를 하고 말죠. 372쪽. 새벽 2시가 다 되었을 때 나는 위층 침대에 누워 그 전에 어떤 손님이 남겨놓은 너절한 스릴러 소설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할 것도 없이 싱크대 쪽으로 간 다음 칼을 움켜쥔 다음 그 사람이 침입자가 있는 것을 기다렸다. 그러나 내가 침입자에게 공격을 가할 수도 있기 전에 불이 켜졌다.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 스위치를 올리는 그의 동작은 거의 무의식적이었다. 매복이 허사가 된 바로 다음 순간 나는 그가 삭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불이 켜졌을 때부터 스위치를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까지는 극히 짧은 시간이 걸렸다. 맙소사, 자네였구만. 그가 한숨을 토해냈다. 불빛을 봤어. 난 아마도 펜일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 펜이가 아니었어. 그래, 그런 것 같진 않군. 하지만 그건 형도 마찬가지야. 이건 형일 리가 없어. 안 그래? 형은 죽었어.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어. 형이 길가 도랑에 누워 낙엽 무덤에 쌓여 썩고 있을 거라고. 그는 건강해 보였고 눈빛도 전에 늘 보아왔던 것처럼 맑았다. 반백이 된 머리카락을 제외하다면 예전에 그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그는 나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우리가 자리에 앉아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몇 번씩 그렇게 놀란 얼굴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건 칼 때문이었어. 나라도 여기 들어섰다가 누가 나를 찌르려고 하는 걸 봤다면 아마 기절초풍했을 거야. 내가 말을 받았다. 자네를 보게 돼서 기쁘지 않은 게 아니라 나는 그걸 꼭 예상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는 형을 생각하기가 두려워졌지. 그 뒤로는 내내 겁이 났던 것 같아. 그러면 페니는 어땠지? 그 여자도 겁을 냈었나? 페니는 나보다 더 용감해. 그 여자는 형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었어. 죄송합니다. 삭스가 내 말에 분명히 즐거워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때까지 나는 그가 머물 것인지 갈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없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삭스가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다.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알렉산더 베르크만이라는 사람을 연구했다라는 이야기가 하네요. 베르크만은 헨리 크레이프 크릭 5번가에 있는 프릭을 저격한 무정부자였어. 베르크만이 프리크를 저격한 것은 1892년 홈스테드 철강 파업이 일어났을 때였어. 블라블라 블라 블라 블라. 이런 것도 사실은 굳이 뭐 안 적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폴 오스터의 작품에서 약간은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인데, 다 이게 지금 다 배운치들이니까 말들이 많고 말이 좀 어렵기도 해요. 그냥 논문 얘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솔벨로 같은 소설가도 마찬가지고 포로스터도 그렇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읽기는 좀 힘든데 그 코맥 메카시 읽기가 힘든 거는 플롯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문장은 간단하고 단순 명료한데 이게 벌써 포로스터만 되더라도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연 필연 왜 내가 이런 일의 한 가운데 있는가, 나라는 사람의 주체는 사라지는가, 그리고 그 운명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크만이라고 하는 어떤 실천하는 공산주의자, 실천하는 사회주의자, 실천하는 테러리스트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베르크만에 대해서 썼던 것과 비슷한, 말하자면 그의 영혼을 더 낮게, 더 깊이 파헤치는 진정한 탐구를 하고 싶었어. 나는 그걸 일종의 추도물, 책의 형태를 띤 기념물을 찾고자 했겠지.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소용없었고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식으로 삶을 살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을 하는데, 지난 몇 달 동안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건 기적적인 합류점, 동기와 야망의 놀라운 접합점이었지. 나는 통합적인 원칙을 찾아냈고 그 하나의 개념이 내 부서진 단편들을 한데 모아줄 거였어. 평생 처음으로 나는 완전해지는 것 같았지. 그때 내가 느꼈던 행복감을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 결정으로 나는 다시 자유로워지고 완전히 풀려난 느낌이었어. 나는 릴리언과 마리아에게서 떠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완전한 접합점. 그러니까 우연으로 점철된 이 삶에서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적인 하나의 체계를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적인 접합점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필연적인 접합점 역시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원칙을 거슬러 올라가서 찾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게 가능하겠어요? 삭스는 불과 몇 시간 전 내게 자기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고 지난 2년 동안 도망자로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지만,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저녁 식사로 무엇을 장만할까였다. 나는 마치 어떻게든 삶이 아직도 그런 평범한 일들로 짜여져 있는 척 가장하려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지만 단지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솔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안전한 삶의 울타리가 내가 하는 나 스스로의 기만일 수 있다라고 폭로를 하는 포로스터의 이런 태도가 저는 참 좋아요. 어떤 면에서 아직은 싫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포로스터의 소설은 제가 또 어설프게 막 1화에서는 버벅대고, 뭐 지금도 버벅대겠지만 전 이런 지점이 참 좋아요. 이 395쪽. 그날 밤 삭스는 온갖 다른 이야기들과 더불어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이야기해줬다. 그것은 폭탄 제조 기술이었고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이었다. 그는 시카고 남부의 알렉산더 베르크만이라는 이름으로 빌린 싸구려 임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압박감과 외로움에 찌들어 있었다. 뭐 블라블라블라. 그 뒤로 삭스는 10달을 더 살았지만 나는 그에게서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 10달 동안 자유의 유령 벤자민 삭스는 버지니아와 유타에서 여신상을 2번 더 폭파했는데 나는 한 번도 웃지 않았다. 이제 내게 그 이야기를 안 이상 서글픔과 바닥모를 슬픔밖에는 없었다. 9월 초에 나는 마리아 터널을 만났고 그 며칠 뒤에 아이리스와 함께 뉴욕으로 돌아왔다. 삭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벤자민 sak스가 그 한 거를 거의 다 FBI에서 추적을 했고 FBI에서 이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FBI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FBI에게 과학수사연구소로 그 책을 보냈고 철저한 지문 감식 끝에 그들은 몇 개의 완전한 지문을 찾아냈다. 그중 하나가 sak스의 것이었다. 벤의 이름은 그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고 해리스 그 FBI는 노련한 사람이었으므로 그 관계를 놓치지 않았다. 한 가지 사실이 다른 사실로 이끌었고 어제 그가 나타났을 때 그는 이미 단편적인 사실들을 한데 꿰어 맞춘 뒤였다. sak스는 위스콘신에서 폭사한 바로 그 남자였다. 그가 바로 리드 디마지오를 살해한 남자, 자유의 유령이었다. 이번에 그는 무뚝뚝하고 험상궂은 워디를 떼어놓고 혼자 찾아왔다.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이야기를 끝내는 그런 소설인데 결과적으로 벤자민 sak스가 묻힌 그 지문을 가지고 FBI 수사를 했고 여러 가지 정황 끝에 릴리언 스턴의 정황 뭐 이런 정황 끝에 폭사한 사람이 벤자민 sak스라는 것을 밝혀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글쎄요, 제가 조금 어설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댓글로 너무 악플 말고 조금 뭐 이런 점은 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좀 감사할 것 같고 저도 뭐 꾸역꾸역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소설을 어설프고 좀 잘 못한 것 같아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우연이 어떻게 보면은 목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들의 축척이 우리에게 누군가가 설계한 목적처럼 비춰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작품에서 그려낸 사실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거대한 괴물도 벤자민 sak스라고 하는 아주 예민한 내면의 소유자, 그리고 숭고함을 지향했던 한 남자의 내면이 완전히 파괴되는 과정. 그리고 그거를 안쓰럽게 그려내고 있죠. 그러면서도 화자인 피터가 굉장히 담담하게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백하게 읽히면서도 재밌게 읽혔던 소설 같아요. 그래서 우연의 일대기가 어떻게 보면 우연의 축적이 누군가에게는 필연적인 계시, 종교적인 고행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괴물에서 보여줬던 소설적인 매력이 아닌가 싶고 또 스포일러가 많다라고 하고 잘못된 스포일러지만 1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꼭 독서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읽으신 다음에 재밌게 읽으시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해석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도 다시 읽고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족했지만 좋아요와 구독을 찍어주시면은 제가 참 힘이 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